정의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은 삼성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제가 비싼 돈 들여서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료인입니까? 인수를 강조하는? 저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 마지막까지 사회 기득권을 향한 정의당 소속 윤소화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청문회는 현장이 됐든 의정활동이 됐든 그곳에서 국민과 함께 계속돼야 된다. 7차까지 이어진 청문회가 드디어 끝이 났다. 청와대 비선 진료 실체를 밝힌 윤소화 의원. 그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들은 진실에 목말라 했던 국민들에게 한 줄기 샘물이 돼주었다. 삶의 현장을 국회로 잇고 그 성과를 국민의 삶터로 되돌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의당 윤소화 의원을 만나본다. 국회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오피스텔촌. 윤소화 의원은 지난 6월 1일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국회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최소한의 공간. 그는 이곳을 집이 아닌 숙소라 부른다. 잠자는 공간마저도 업무의 연장선이라 여기는 건 아닐까. 시끄러운 전국에서 출발한 2017년 2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아침 8시 하루 업무를 챙기는 윤소화 의원. 그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건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동향이다. 독일에 7월 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홍한선 국민연금 본부장을 만났고 7월 10일 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17일 날 삼성물산 제휴를 합병을 통과했고 그러니까 결국 뇌물수수죄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뭐 보도 보니까 이재용이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만났다는 보도가 있던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윤소화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물 정보부터 다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의료 게이트, 차원병원이라든가 김영재, 김상만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이렇게 특혜 YJ 콥스 뭐 등등의 이것이 이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을 맞추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희생돼 갔을 때 대통령 뭘 했냐 하는 부분들의 전후 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농단에 그것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파고들었습니다. 정의당 국민들에게 그의 이름 석자가 알려진 건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다. 고 황유미에게 500만 원 내밀었고 아니 정유라에게 300억 원 내미는 게 삼성이에요. 김영재 증인은 의료농단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주목한 것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청와대 약물 문제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가 바로 윤소화 의원이다. 네, 맞습니다. 최순실로부터 본격적인 특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모두 개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료인입니까? 인수를 강조하는?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절대 이들을 처벌하는데 원정주의가 작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경제도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질적인 전환을 한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거다. 아프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사법정의, 경제정의, 노동의 정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 60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한 윤소화 의원.
의원실 한켠엔 그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다. 세월호부터 미르재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빼곡한 관련 서류들. 그리고 벽에는 사건 일지와 인물 관계도를 정리한 메모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는데 마치 영화 속 범죄 수사대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 윤소화 의원과 9명의 보좌진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낮 없이 보고 또 봤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풍경이다. 대법원 관련 자료 부분이 김영재하고 해수부 특히나 이제 거기는 세월호 관련이니까. 그때 뭐였냐? 미르재단이 설립됐다. K스포츠단이 1월달에 설립됐다. 여기 쭉 해서 다 이렇게, 왜냐면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조직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한 부분을 우선 살펴봐야 할 수 있으니까. 윤소화 의원은 해남 출신으로 목포 민주주의 청년연합 의장,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 시민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며 80년대부터 30년 동안 목포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등 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수십 년간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 현실 정치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접촉면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풀어내는데 그 한계. 그래서 가서 똑바로 해야겠다. 대신 여의도 공간,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멈추지 말자. 자기들끼리 하는 정치는 의미 없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내고 국회에서 의제화내고 법제화해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있는 국민들한테 놓여지는 것이 진짜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그게 정치가 아니겠느냐. 늘 그렇게 생각했죠. 목포는 윤소화 의원이 30년간 시민운동을 했던 지역. 지금은 가족이 살고 있어 주말마다 내려온다. 설을 앞둔 주말, 시간을 내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목포의 노인복지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노인 재활 요양 서비스는 그의 관심사항 중 하나. 관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진다.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 지원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 노숙인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북권, 동북권 나누면 서북권은 두다지 월급을 국가가 떼먹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인건비를 반납하는 상황을 발생해가지고 실질적인 노인 재활 요양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국민이 선택해준 일꾼이기에 맡겨진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돈은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내에 우리의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이런 윤소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13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는 오늘 많은 걸 더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 5월 3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굉장히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다 제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맞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대책 책임자거든요. 백남기 농민 책임자고 누리예산 과정, 농민 또 책임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국감 끝나면 조금 여유 있다는데 국감 끝나자마자 국정조사 그것보다 4배는 더 강하다고 우리 보좌관들이 그러던데 국민이 편하게 되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죠. 쉼 없이 국민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특히 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공식 일정을 끝낸 윤소화 의원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동부시장. 요새 잘 나갑니다. 뭐 스타가 팍 돼버렸는데. 예, 고맙습니다. 아주 대모에서 상이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하셨어요. 예. 추워 죽겠어요. 많이 춥지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반겨준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그의 활약이 같은 지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고생하고 아주 대단하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굴 보면 아주 표정 터지게 나오시네요. 진짜요. 예, 고마워요. 예. 또 드리겠습니다. 예. 목포에서 시민운동 하실 때요. 시장에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찾아오시고 시장에. 시장 사람들하고 각별하니 잘 지내셨어요. 한때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던 한식당에서 반가운 이들을 만났다. 가서 잘못 먹어보면 이야 입만 맞춰요. 이제 의원님이 여기서 파업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뭐다 사람이 저기 한 20, 30명 모여서 듣고 있더니 뭔 얘기를 하다요. 아까 뭐 의원님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야. 화가 내겠어. 하물련데 싸움은 덤프 싸움은 어디 뭐 안다는 데 없이. 청년 윤소화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시민운동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믿었다. 그 신념 하나로 30년 한 길을 걸어온 것이다. 우리도 이제 뭐 운동권이지만은 그 밑바닥부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가까워진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그럴수록 또 고생은 또 말도 못하죠. 딱 만드시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어제의 고통을 함께했던 이들이다. 사람 만나는 맛, 사람 냄새도 나는 나의 고향 같은 마음의 고향이죠.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따로 있고 여기는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걸 다시 새기게 되고 참 잘해야겠다. 여의도의 삶이 팍팍할 때마다 그는 바다를 찾는다. 이웃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 그는 오늘도 바다에서 힘을 얻는다. 강박 저만치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이 시간쯤 제가 살고 있는 목포 아파트 계단 난간에서 바라보는 노을공원과 섬들 사이로 물살 헤치며 달리는 배들의 모습도 선연히 겹칩니다. 풍경이 아니라 제 심정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지역과 중앙, 국민의 삶의 현장과 정치를 일치시키는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국민의 삶토록 온전히 되돌리겠다는 다짐을 새겨봅니다. 원칙과 소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소화 의원. 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구냐고. 저는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여성만으로서의 어머니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아프면요 잠을 못 주무셔요. 그리고 아이들 배고프잖아요. 드시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국민을 향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윤소아 의원의 아버지는 교육계 공무원으로 늘 바빴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운 건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국회의원이 된 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왜 그래요 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0년 대학 가서 그 후로 이제 사회운동까지 이어지면서 감옥을 한 2번 살고 수배를 한 2번.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면회 오시면 그 옷보따리 그런 것 감옥문을 이렇게 넘나드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그러셨죠. 그만 좀 해라. 제발 하고 좀 어디 월급 받아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 결혼까지 해가지고 얹혀 사냐. 어머님 태코가 금송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금송댁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런 부분이 있죠.